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다 80페이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계획 이해 및 적용이고요. 테마는 14번부터 42번까지입니다. 이 테마 14, 42번은 경기도교육청원의 특별한 교육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지역 특색이 담긴 만큼 꼼꼼하게 공부하고 역시나 제가 강조했죠.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2021, 2023 경기교육 문서 순서에 따라서 정책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정책 4번은 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 및 행정에 관한 내용이라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기본 계획을 펼쳐놓고 이 개념의 순서에 따라서 공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필요한 개념부터 발췌해서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공부 방법은 정책의 맛을 느끼되 어떻게 교사로서 현장에 적용할지 그 적용 방안을 반드시 고민하면서 읽어주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진 않을 겁니다. 교육감 신년사와 그리고 선생님들이 투표로 정책 3번을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정책 3번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넘겨보겠습니다. 네, 82쪽입니다. 테마 14번 기초학력 보장은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초학력 보진이 어떠한 개념인지 그리고 왜 필요하며 방향성은 어떠한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특히 앞선 영상에서 이 방향을 잘 보시고 나만의 방안을 구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학습뿐 아니라 행동, 정서에 대한 돌봄이 포함되어야 되고 교사 혼자의 노력이 아닌 교육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맞춤형. 한 명 한 명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향에 맞게끔 선생님들이 선생님들만의 교육 방안을 꼭 짜셔야 해요. 네, 넘어가 볼게요. 이제 학업 중단 숙려제입니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학업 중단 숙려제는 말 그대로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들한테 깊게 고민해보는 숙려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학업 중단 숙려제는요.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한테 추천을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한테나 학업을 중단하려는 그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해당 학생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연락이 두절됐거나 이민을 가거나 질병 치료를 하거나 이러한 친구들한테는 숙려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제도를 적용하기 전에 정서적인 공감, 지원 이런 것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학업 중단하려는 이유를 충분히 들어본 후 그 다음에 제도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성장 배려 학년제는 직전 기출에서 출제가 됐었죠. 자, 여기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고 마찬가지로 성장 배려 학년제 역시 제도를 적용하기 이전에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꼭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요 업무 계획에서 살펴본 2021, 2023의 변화 방향이 있어요. 온오프라인 놀이 중심, 그리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상호 연계한다. 상호 이해한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번에도 또 출제가 된다면 그러한 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대한교육도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복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을 쭉 개념을 보시되 다시 한번요. 정책의 맛을 보시되 개념을 쭉 살펴보시되 교사로선 내가 교육복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꼭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은 여기만 한번 살펴볼게요. 특수교육이나 통합교육을 받는 교육 대상자는 정확하게요. 모두 장애인은 아닙니다. 자, 그럼 장애인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장애인은 삶의 어려움에 중점을 두지만 특수교육 대상자는 학습의 어려움에 중점을 둡니다. 무슨 말이냐?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아도 학습의 어려움을 겪으면 이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또 역시나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거 통합교육의 방안이죠. 그러니까 학급의 아이들이 장애를 그냥 특성 중에 하나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사부터 좀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고 또 몸이 불편하다고 열외를 시키거나 또 역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자립심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삼가해야 된다. 뭐 이러한 방향 안에서 좀 구체적인 좀 사례를 보시고 선생님들만의 방안을 짜주시면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네, 감염병 예방교육 주제 20번입니다. 자, 감염병 예방교육은 코로나19로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페이지 99쪽을 보시면 이 슬기로운 학교 생활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 같은 것을 적어놓은 그러한 문서이자 뭐 방송 영상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쭉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보면은 담임교사의 역할, 제가 이런 거에 주목을 하라고 했죠. 역할, 방안 이런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예방 단계에서
뭐 그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손 씻기 뭐 이런 거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 여기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네요. 감염병 환자나 의심 환자의 낙인 효과를 예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감염병이 걸렸다가 학교로 복귀를 할 경우에 그 친구를 뭐 질병 이름으로 야 코로나 뭐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더러워 접근하기 싫어 이렇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이나 또 그 의심 환자의 낙인 효과를 지우는 그러한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정말 현장성이 있는 교사다라는 이미지를 주실 수 있겠죠.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요것을 선생님들이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 학생을 지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올해 저희 학교에서도, 저희 학급에서도 2명 정도 학생이 자가격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2주 정도 자가격리를 하면 얼마나 심심하고 또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할까요? 그래서 이 자가격리 학생을 지도하는 것도 선생님들이 반드시 고민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선 학생들한테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격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그 격리 조치에 대한 것을 이해하거나 이제 또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고 짜증나는지 공감을 하고 그 기분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전화 통화 등으로요. 자, 그리고 학급 친구들한테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그 친구와 계속 연락을 통해서 잘 있는지 이제 안부를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면 내가 자가격리를 해가지고 학교를 안 나오는 동안 친구들이 아무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해줘요. 그럼 조금 외롭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 학생들은 관계 속에서 자존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반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꼭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안내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는 참여할 수 있으니까 온라인 수업 주간이라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등교 수업 주간이라면 줌 같은 것들을 그 뒤에다 설치해 놓고 실시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 그리고 격리가 끝난 다음에 따뜻하게 환영해 주기 그리고 심한 불안, 짜증, 행동, 문제 등을 보일 경우에는 전문 상담센터에 연계하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봐주시면 될 것입니다. 넘겨볼게요. G스포츠 클럽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개념을 잘 봐주시면 될 거예요. 네, 위 프로젝트는 그냥 쉽게 말해서 상담실입니다. 상담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위 프로젝트가 뭔지 관련 개념을 좀 정리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체험 중심 안전교육은 비교과 선생님들이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보건, 사서, 급식, 영양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 안전교육이 체험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그냥 단순히 영상으로 시청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체험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이다 카페에서 이러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영상을 보고 토론하는 것이 모범 답안에 적혀 있는데 사이다 면접에 모범 답안에 적혀 있는데 그게 무슨 체험이냐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분 체험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셔야 돼요. 체험은 학생들이 직접 하는 것입니다. 직접 실천하고 행동하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되 영상만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감을 나누거나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소감문을 쓰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소감을 토의하거나 그걸 통해 얻은 것들을 다시 한번 캠페인 형식으로 정리해서 뭐 규약을 만든다거나 규칙을 만든다거나 그런 식의 활동이 병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교육을 하되 체험을 꼭 넣어서 학생들이 뭔가 활동을 하고 느끼고 깨닫고 토론하고 이러한 활동을 넣는 안전교육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한번 또 넘겨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과 배움 중심 수업, 성장 중심 평가, 뭐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볼 텐데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되 내가 역량 기반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교사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교사의 역할과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셔야 돼요. 기출문제도 한번 보면요. 역량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한 자유학령제 내실화 방안, 인성교육 방안, 진로교육 방안 이렇게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이 개념을 이해하되 다시 한번 정책의 맛을 느끼되 어떻게 내가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배움 중심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업 나눔과 수업 실현에도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움 중심을 하고 있는데 그 배움 중심이란 무엇일까를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한 가지 여기 제가 사이다 톡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에서 배움 중심 수업이라고 하면 첫 번째 학생 중심입니다. 학생 주도. 학생이 무언가를 그 수업에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사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조직화해서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역량, 학생들의 삶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그게 무엇인지 교사가 선정을 해서 그 역량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온라인 수업의 내실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의 내실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 온라인이지만 학생이 활동할 수 있고, 학생이 토론할 수 있고, 학생이 중심이 돼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드백을 꼭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성장 중심 평가는 이제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생의 성장이 중요해요. 그 성장을 키울 수 있는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개념을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직전 문제에 나왔습니다. 수업시간 종료 직전에 USB 입력 오류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게요, 결국에는 결과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는지 과정 중심, 성장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는지 그 가치관을 살펴보기 위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정책을 달달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화해서 경기도에선 이러한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이러한 교사가 되어야겠다. 꼭 가치관을 정립하시는데 이러한 개념들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쭉 한번 넘겨볼게요. 자, 8대 분야 체험학습도 중요합니다. 2, 3년 전에 좀 보편적으로 쓰이는 개념인 것 같은데요. 체험학습을 하는데 8대 분야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통일, 역사, 자연, 과학, 미래, 인성, 인문, 예술 이러한 분야에서 학생들 주도로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때 체험학습 어때요? 경주에서 첨성대 보러 가거나 뭐 제주도에 가거나 성산일출봉 이런 데 가거나 이것을 저희가 정한 게 아니죠. 학교에서 정했고 그리고 막 가방 검사해가지고 뭐 유해 물질이 있는지 가방 검사하고 뭐 촛불 이식하고 캠프파이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체험학습을 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교사 성인이 체험학습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 형태로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구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8대 분야 체험학습이에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은 그냥 중간중간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제시하고 뭐 또 사전 답사를 갔다 오고 뭐 안전 제품을 구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유학년제인데요. 자유학년제는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자유학년제는 중등임용과 비교과 임용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되었어요.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지식과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삶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수업과 평가를 실시하며 꿈과 악기를 키우는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는 학생 중심의 중학교 교육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학년제가 확장돼서요. 1학년 때는 자유학년제, 그리고 2, 3학년 때는 이 자유학년제의 경험을 살려서 일반 교과 수업에서도 자유학년제의 그 취지를 살린 주제학습을 하는 그 연계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계 자유학년제만 좀 보실게요. 2개 영역 이상에서 주제학습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기술과정, 영어 이렇게 몇몇 과목에서 교과서 중심의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자유학년제처럼 주제학습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교사의 뭐 강의식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 그리고 학생들의 체험이 중심이 되게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주제 중심의 학습을 하는 것을 이제 연계 자유학년제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경기도에서는 자유학년제를 확대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학년제에서는 도대체 뭐하냐? 진로 수업 그리고 주제 수업 예체능 수업 그리고 동아리 수업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내가 어떤 게 되게 잘 맞는구나. 이런 식으로 진로를 잡아보면 좋겠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집필 시험 형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록을 통해서 수업 태도, 학업 성취도 이런 것들만 이제 서술을 하게 되는 거죠. 장점은 학생들은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서 꿈과 진로를 찾고 진학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역량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학습을 하고 싶다, 어떤 쪽으로 진로를 잡아야겠다 결정한 경우에는 내적 동기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내실 있는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학부모도 학생들이 만족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공교육의 신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교사는 주제학습을 재구성하는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긍지와 열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점, 요게 기출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학부모는 이 단점 중에 하나,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성적이 저하되니까 그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이 학부모를 설득할 수 있겠냐라는 문제가 기출이 되었는데요. 단점을 보실 때는 그 대안점을 함께 연계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단점으로 학생은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이 기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과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학습이나 동아리학습을 하다 보면은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시와 농어촌의 그 인력 인프라의 차이가 좀 나서 직업인을 섭외하기 위한 역량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는 사실 학교 업무가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하진 않나,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가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학생들은 이 기간은 지필평가에서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꿈과 끼를 찾겠다, 꿈을 찾기 위해 참여해야 되고, 교사인 우리 학생들한테 이러한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도록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교사는 혼자의 힘으로 그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없다면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같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지 관련 연수, 그리고 수업 나눔 이런 것을 통해서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또 인력풀에 등재가 돼서 학부모님이 또 강사로 오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자유학년제 전시회 학생들이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했는지를 발표하는 그 자리를 마련해서 학부모님들이 학생의 성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1, 2023에서 달라지는 점은 고교학점제와 자유학년제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테마 29번 고교학점제로 넘어가 볼게요. 고교학점제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출제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기대효과,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수험생의 역량 중에서 고교학점제의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 그것을 말해보고 동료와 함께 이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보지 못했다면 두 답변은 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었네요. 네, 그럼 고교학점제 정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목을 수강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했다면, 그리고 학점을 졸업학점까지 취득했다면 졸업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대학교 가서 교양 수업이나 전공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 뭘 들어야 될까 막 고민했던 경험 있으시죠? 친한 친구가 듣자고 하는 거, 혹은 뭐 성적을 잘 준다고 소문이 난 과목,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게 다 내가 뭘 잘하고 뭘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진로와 적성이 무엇인지 알게끔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의 진로 적성 상담 능력이 매우 중요해지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수 기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이에요. 이수 기준에 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백지로 시험을 제출을 하고 등급이 2등급이 나와도 졸업이 됩니다. 하지만 이수 기준에 반드시 도달해야지만 졸업이 되는 겁니다. 누적 학점이 이제 기준에 충족이 돼야 되고요. 요 세 가지 포인트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추진 일정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그러면 갑자기 왜 이렇게 경기도의 모든 고등학교들이 시행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걸까요? 학생들이 직접 진로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자율과 책임, 이것에 기초해서 자기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 역량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학습 동기가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한 명 한 명의 진로에 맞게끔 그렇게 수업을 자신이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개별 교육도 가능합니다.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이런 취지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을 하는 거겠죠. 이걸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이제 기출이 됐던 거죠. 진로와 성장 중심으로 교육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리고 학습이나 학업을 관리해주는 그러한 기능으로 공교육의 신뢰를 또 제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로, 적성, 이것에 맞는 학습 설계,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면서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장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교사는 교과목을 자율적으로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율성이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역시 그냥 내가 교과서 속에 있는 내용을 재조직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기획하고 구안해서 주제를 엮어서 만드는 과정에서 자부심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은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학습 동기가 굉장히 커지겠죠. 또 학교에서는 진학 상담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과목을 개설하면서 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의 교육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제도적 측면에서는 진정한 학생 중심의 교육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소인수학급의 교사 수급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떠한 과목을 수강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그것을 개설해주지 못하는 거죠. 인원이 없어서 폐강이 되는 거죠. 이러한 소인수학급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그 대안점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비인기 선택 교과는 교육과정, 온라인 교육과정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고,
또 이제 거점 학교 형태로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수강하는 그런 형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학교와 교사의 역할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10번이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아까 말했던 소인수 과목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거점 학교로 이동해서 같이 수강해서 학생들의 수강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진로 진학 중심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활동해볼 수 있는 수업이 늘어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교실도 마련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물품도 구비해야 되고 그리고 뭐 코딩을 하거나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러한 직업군은 뭐 인터넷, 와이파이 필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도 마련을 해놔야 됩니다. 이제 학교에서 할 역할은 그런 거고요. 이제 교사들은 수업의 전문가로서 이제 수업의 질을 높여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눔 동아리. 그러니까 수업을 나누고 동아리를 만들고 집단지성으로 수업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담임의 역할도 변하는데요. 아무래도 진로진학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진로진학 지도가 매우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진로진학 능력, 컨설팅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교실제 뭐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인터뷰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읽어보시면은 고교학점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구나를 좀 쉽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뷰만큼은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30번 교육과정 클러스터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클러스터란 용어는 포도송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업종끼리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인근 학교에서 이렇게 상호 연계해서 거점 학교 형태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거점 학교에 모여가지고 인근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 거점 학교에 모여서 함께 수강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거점 학교에 모여서 수업을 듣나? 왜냐면 소인수 학생이 선택한 교과목, 그러니까 한두 명 뭐 소수의 인원이 선택해서 이 학교에서는 개설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인근 학교에 있는 학생들 좀 모아보면은 인원이 나와가지고 개설할 수 있는 이런 경우, 그리고 전공 교사가 없어가지고 근데 저 학교에는 거점 학교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교육과정 클러스터는 고교학점제의 기반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 일체화는 조금 이제 보편화된 개념이죠. 아까 봤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가지고 이제 배움 중심 수업을 만들고 성장 중심 평가를 하고 그것을 기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이런 것들이 모두 일체화돼야 된다. 그러니까 유리되지 않고 예를 들어 농구를 통해서 뭐 자기관리,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전략 수립, 그리고 응원 깃발 만들기 수업에서는 이런 걸 했어요. 그런데 평가는 자유투에스로 정하는 겁니다. 그럼 배운 것과 평가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아니다. 배운 것을 그대로 평가로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해서 학생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여기 교수평기 일체화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요. 말 그대로 학습을 하는 공동체예요.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키우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단순 동아리 활동이 아니고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학습 공동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방법만 같이 한번 볼게요. 방법은 한 학교에 한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교사가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희망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교에 여러 개의 다양한 주제들의 공동체가 개설이 되겠죠. 그리고 학년 중심은 1학년, 2학년, 3학년, 뭐 6학년 이렇게 학년 중심의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생활지도 중심이 될 거예요. 아마 생활지도나 아니면 교과 연계 수업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논의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교과 중심은 역사과는 역사과끼리, 뭐 수학과는 체육과는 이렇게 해서 조금 교과의 수업에 맞춰서 수업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말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1교 1주제보다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민주적이겠죠. 그러니까 한 학교에 딱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 주제가 나올 경우에 뭐 다수결에 의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경우에 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조직할 때도 구성원들, 그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떠한 형태로 할까요? 이렇게 매해 설문을 하는데요. 뭐 주제 중심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수업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는 해에는 뭐 교과 중심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나는 어떠한 형태의 공동체에 가입해서 어떠한 배움을 만들고 어떠한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지를 꼭 고민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실제적으로 진행했던 두 가지 공동체의 사례를 넣었으니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구나 감을 잡고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것을 꼭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3번의 학생 자치는요. 말 그대로 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 내에서 스스로 무언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스스로 학교를 운영하고 스스로 행사를 조직하고 스스로 학교를 바꾸고 학생들의 학교에서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생 자체가 중요한 이유. 학교는 더 이상 이렇게 하향식으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의 주인이고 우리 미래 사회를 짊어진 학생들이 스스로 학교에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주인의식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책임감을 갖고 또 학교 생활을 되게 성실히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취지이기 때문에 학급 자체, 또 학생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자, 혁신학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혁신학교는요, 자기 성장 소개서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거의 매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21년에 초등 임용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방안과 계획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겠네요. 자, 그 전에 일단 정책의 맛을 봐야죠. 경기혁신교육이란 무엇인가? 자유주의 경쟁 교육을 극복하고 경쟁이 아닌 협력, 그리고 획일적 통제가 아닌 자발성, 그리고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 여기에만 한번 밑줄을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요. 혁신교육의 핵심은 그냥 학생들이 협력을 통해서 또 자발적으로 배움을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겨볼까요? 혁신교육이 2009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데요. 최신 버전이 3.0이에요. 3.0의 핵심은 혁신교육의 동력을 지역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즉, 경기도는 넓은 지역 범위만큼 그 지역에 다양한 특색이 있어요. 학교가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배움, 지식을 나누는 공간, 그걸 넘어서 지역의 문화와 특색을 반영하는 그 지역의 시그니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색깔을 혁신교육에 버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혁신학교도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는 이렇게 중심이 되는 혁신학교가 있다면, 혁신공감학교는 이렇게 혁신학교를 맛보기 그 이전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와 일반교회 중간에 있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가 혁신공감학교인데, 혁신학교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수업이라든지, 그리고 교직원 문화도 굉장히 민주적이고요. 회의 토론이 좀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러한 학교고요. 혁신학교는 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그런 학교이고, 연계형 혁신학교는요, 그러니까 혁신학교끼리 연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포곡초, 포곡중, 포곡고 혁신학교가 이렇게 연계가 돼가지고 고등학교 선배들이 중학생들한테 노하우를 전달해주고 중학생들이 초등학교한테 어떤 멘토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같이 지역 내 학교들이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같이 하는 그게 바로 연계형 혁신학교입니다. 자, 기본 철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존엄, 가치, 존중 이런 것들, 배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 공동체가 같이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철학을 유지하려는 학교가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자, 이제 넘겨 볼게요. 35번 마을교육 공동체인데요. 이것도 그냥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마을에 있는 모든 것이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게요. 153쪽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살펴볼 꿈의 학교, 꿈의 대학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도 다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교육, 인적 그리고 환경적 그러한 교육 도구, 교육 자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교육에 활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마을에서 수강했던 마을에서 학생들이 교육에 참여했던 것을 다 학점화해서 그 학점을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마을 어디에서든 배울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궁극적으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교육협동조합은요, 사업체를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을 해보는 것,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교육협동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운영하되 이 운영된 결과물이 공익적 기여를 해야 하고 또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안에서 경제,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성남의 복정고등학교의 복수급수라는 매점입니다. 이 매점을 다양한 학생 복지에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동등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 경험을 통해 이제 민주시민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천하면 도자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도예고등학교에서는 이 협동조합 안에서 이 도자기를 판매하고 이제 매점을 운영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민주시민 교육이 가능하고 공동으로 소유하고 같이 결정하고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도 있고 또 창업을 위한 훌륭한 경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문제 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꿈의 대학은요, 말 그대로 꿈, 내가 달성하고 싶은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꿈의 학교는요, 대학의 형태는 아니고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만들어진 데를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대학교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러한 학교를 말하는데요. 그럼 꿈의 학교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꿈의 학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꿈에 관한 어떠한 교육기관, 교육활동, 교육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을 모집해서 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다 함께 꿈의 학교는 대학뿐만이 아니라 아까 꿈의 대학에서 봤듯이 그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 기관, 단체 이런 데서 청소년들의 진로 경험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 찾아가는 꿈의 학교는 또 마을의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의 그런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의 대학이나 학교나 큰 차이가 없어요. 취지는 비슷하다. 다만 꿈의 대학은 대학교에서 대학에서 좀 전문적으로 교수님들 어려우신 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수강을 하는 거고 또 이런 것들은 보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대학 외의 기관에서 또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몽실학교는요. 꿈의 학교와 꿈의 대학의 꿈, 약간 진로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몽실학교는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는 겁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취지는 같아요. 학생들이 해보고 싶은 거, 또 학생들이 이루고 싶은 거, 달성하고 싶은 것을 학교 밖에서 체험해보는 것, 이 큰 궁극적인 지향점을 갖다라는 것 보시면 되고요. 자, 주제 40번의 경기 미래학교는 경기도에서 미래의 학교를 만든대요. 그럼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만들 것이냐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2030 경기 미래 교육을 볼게요. 164쪽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꿈의 학교, 봉실학교, 꿈의 대학 이렇게 이제 경기도에서는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어디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움의 장소가 더 이상 학교, 지식의 그 주도권은 교사가 지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공간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학생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총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과 경로를 안내하는 그리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학교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학교에서 그 지식 이런 것들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플로리스트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떤 꿈의 학교에서 이거 하고 있으니까 너 한번 지원해봐. 너 이런 쪽으로 관심 있어? 몽실학교 한번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그 과정과 경로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 학교가 탈바꿈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학생이 규율을 따르고 규율을 지키고 이런 것보다는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하고 또 책임성, 윤리성, 공동체성을 가지고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학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와 만나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학년 학급 그리고 선생님 요 정도로 만났다면은 지역사회 그리고 다양한 교육기관의 사람들 그리고 그룹의 기관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면서 관계를 맺고 성장할 수 있는 배움터의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가 만든 교육과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좋은 삶을 가꿀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학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학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고 교직관을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쭉쭉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린 스마트 스쿨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41번 그린 스마트 스쿨입니다. 그런데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이렇게 끊어서 그린 친환경 쪽이고 스마트 스쿨, 디지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프라를 잘 갖춘 그러한 학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이제 학교가 딱 교육의 기능만을 담당하는 게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했죠. 이 공간은 지역 공동체의 허브,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지역의 시그니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도 매우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 효과가 무엇일까? 일단은 사람이 중심이 되면서도 디지털이 포함이 되면서도 공간 혁신을 통해서 이제 미래 교육으로 좀 한 발자국 나아가는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요, 일자리 창출도 된대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축이 되면서 그린, 환경 친화적인 그런 학교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가 그 자체로 환경교육의 콘텐츠가 되는 거죠.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이 탄소 중립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학교가 있겠다 이런 것입니다.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 그게 바로 그린 스마트 스쿨이다 라는 것들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개인정보 보호 교육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2020년 중등 임용에 출제가 되어가지고 선생님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사실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수집해야 되고 목적에 맞게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출문제에서는요. 목적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목적을 알 수 없으면 개인정보 위반 여부를 좀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사이다의 해설을 보시면은 조금 자세하게 그걸 풀어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개인정보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적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학부모 운영위원회, 그리고 스쿨뱅킹, 그리고 발전기금 기탁자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주민번호라든지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을 수집할 수 있고 이 목적 안에서는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요거 외의 용도로 전화번호나 주민번호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최소로 수집한다. 그리고 이메일 같은 것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게시판 같은 데 정보를 올릴 때도 주요 개인정보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실 뭐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나올 경우에 또 만약에 나온다.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러한 개인정보법을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요. 공개하지 않는다는 쪽으로요. 왜냐면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요. 학교에서는 정보보호의 날이 있어서 이제 비밀번호 생성, 주기적으로 바꾸기, 로그아웃하기 이런 것들 교육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학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네, 넘겨보시면 173쪽에 역시 마찬가지로 테마 14번부터 42번까지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걸 잘라가지고 선생님들이 답변 키워드 한번 작성해보시고 시험 전에 아침 시간에 좀 긴장이 되시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면서 환기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요. 현장 문제의 능력과 교과지도 학급 운영을 교직권까지 한 번에 묶어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에서는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러면 너무 늦지 않게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